이 사상은 조금 무거운 주제죠.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식선에서 몇 가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 질문을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사상을 학교에서 배운 일이 있습니까? 다음에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이제 나라 걱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시고 또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전공을 하신 분들인데, 우리나라에 우리 사상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누구나 좋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시대 사상가. 안병우. 누구요? 안병우 교수님. 안병우. 안병훈. 안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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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면 학자, 철학자 아닙니까? 예, 철학자와 사상가는 이게 다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학교에서 사상을 배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가가 우리는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여태껏 살아왔습니다. 이게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국가 당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싫어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체 사회주의. 근데 이게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강조하지 않으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오늘 밥 먹는 거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지나친대요. 사실은 전체주의 사회보다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사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살펴보고 연구한 결론이 뭐냐? 결국 이 사상의 빈곤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 저 자신은 그런 결론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추는 이광수 선생님이 1922년도 이 개벽지에 민족 개조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1922년대 추는 선생은 민족주의 사상에 아주 고조되어 있을 때죠. 말년에는 친일로 돌았다고 해서 비판합니다만, 도쿄에서 28 독립선언문 기초하신 분이고, 당대 천재 한 분이죠. 이분이 그야말로 통찰력을 가지고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서 이제 쓴 글이 민족 개조론인데, 그 결론이 뭐냐면 조선민족은 사상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하려면 교육을 통해서 계몽한 길밖에 없고, 이건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릴 것이다. 1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현실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면 추락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락한 이유가 뭐냐? 사상의 빈곤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 나름대로 이 사상에 대해서 최소한의 상식을 좀 전해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기준이에요. 나쁜 사상을 갖고 살면 망하기 십상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사상의 건강한 체제는 실패하거나 망했습니다. 그게 소련이고 지금 북한이. 좋은 사상의 건강한 나라는 잘 되고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게 G7 국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상은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상을 모르고 살지만 여러분 다 사상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왜냐하면 입헌 체제하에서는 헌법이 다 있게 돼 있고 그 헌법에 그 나라의 체제가 근거하고 있는 사상을 명시해 놨거든요. 따라서 모든 제도나 법률이나 이 정책을 만들 때 헌법 정신을 벗어나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약 벗어나서 만든다면 그건 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마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는 헌법 사상 모른다 해도 대한민국의 헌법이 못 받고 있는 사상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사상을 떠나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을 안 배웠다. 이 국가의 책임이에요. 학교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지금 붙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일본은 세계에서 넘버원 국가입니다. 뭐 과거를 따지면 괘씸한 것이 많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고 그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무지하게 뒤떨어져 있는 나라다. 꼭 뭐 달러가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이 사상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뤄왔습니다. 중국의 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을 일본화했다고요. 그게 국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이 난학을 접하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메이지 유신을 할 때 어떤 입헌 체제를 만들 것이냐. 소위 당대의 젊은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고민하고 싸우고 투쟁해서 얻은 결론이 이제 헌법으로 나타났는데 21년 걸렸습니다. 막부로부터 권력이 천황으로 넘어간 것이 이게 대정봉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천황에게 권력이 넘어갔지만 체제는 아직 입헌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입헌 체제를 만들 거냐 이걸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양의 근대 사상을 이제 밤잠 안 자고 흡수한 거예요. 현지가 보고 책을 가져와서 번역해서 나눠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결국은 독일의 법률학자를 모시고와서 헌법을 마무리해가지고 비로소 이게 입헌 체제가 성립이 됐는데 2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헌법을 만드는데 21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고 뺏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헌법이 담고 있는 사상을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이걸 배우고 연구하고 일본 사람 맞게 보완하는데 세월이 21년 걸린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제 48년 재헌, 며칠 전에 재헌전이죠. 헌법 만드는데 42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회 선거 먼저 한 다음에 국회의원 30명의 재헌위원이 구성이 되고 이분을 뒷받침하는 전문위원이 10명이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미국이나 영국 가서 헌법 연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진우 선생, 일제시대 관료했던 장경건 씨, 이런 분들이 사실은 헌법의 주역인데, 뭐 일본에서 공부한 밖에 없죠. 다시 여기서 독일을 통해서 일본에 온 캐캐묵은 법을 가지고 그것도 보고 뺏겼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9번 고쳤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헌법이 많은 모순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서구 근대 국가를 우리가 건설하면서 입헌 체제를 만들면서 사상에 대한 공부를 안 했다고요. 이론에 대한 연구도 안 했어요. 우리 유학 1세대, 뭐 이용구 총리 이런 분들이 1세대인데 미국 명문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셨지만은 가서 들은 것을 소개한 것 이외에 우리 한국 토양에 맞게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중요한 이 본질적 문제, 나라가 서야 되고 개인이 의존해야 되는 이 사상 문제를 우리는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결정적으로 한국이 오늘날 밥은 좀 먹고 살지만 정치 문화적으로 후진국을 벗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사상이란 뭐냐?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철학하고는 다릅니다. 철학은 뭐 인생이나 우주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니까요. 그러나 사상은 인간, 사회, 국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을 통틀어서 이게 관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서 앞날을 내다보고 국가의 진로를 결정하고 개인의 삶을 자원하는 어떤 원칙을 갖는 것이 이게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상가는 철학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상가가 있는 사회는 발전했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사상, 나쁜 사상을 갖고 있는 사회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압축해서 하면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사회, 국가가 살아가고 운영되어 가는데 기준이 되는 가치관, 가치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거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건 천차죠. 국가가 움직여 가는데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서 있는 거하고 가치 기준이 없이 그냥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흘러가는 나라하고는 완전히 이게 다른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건 나쁜 가치관도 있고 좋은 가치관도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좋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보편성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 시간과 공간과 민족, 종족 관계없이 어디 가도 그 가치를 받아들여주는 가치, 이게 우리가 보편성이 있는 가치라고 그러는 거죠.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이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상 체계가 이게 자유주의 체계입니다. 소위 인간의 존엄성. 그건 뭐 아시다시피 사랑, 자유와 평등, 정의, 평화, 안전, 번영, 이건 어디에 가도 다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가치고 이걸 바탕한 사상은 좋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자 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되겠죠. 그 반대되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배타적 민족주의, 파시즘 이와 같은 것은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나쁜 사상이에요.
그 증거를 대라. 그 사상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실패했거나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 베네수엘라처럼. 따라서 이 사상은 좋은 사상과 나쁜 사상이 있다. 그래, 좋은 사상은 보편성이 있는 것이고 나쁜 사상은 보편성이 없는 것이다.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 자유주의는 개인주의 사상입니다. 개인의 존엄성을 가장 중심에 놓고 있는 사상체거든요.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집단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개인은 거기에 무시됩니다. 이건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죠. 독재나 전체주의 사회에서만 통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보편성이 없다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따라서 이와 같은 사상은 사상가가 이제 생각해내서 만들어내는 건데, 사상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철학하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상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과 사회와 국가 이 세계를 통틀어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당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게 사상가인데, 그렇게 보면 사상가는 꼭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 혁명을 불을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은 14살 때까지만 학교 다닌, 요즘 기준하면 이게 무식자 비슷한 사람이에요.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상가는 루소입니다. 루소는 학교 교육을 받은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혁명에 성공한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의 주동인물이 모택동인데, 모택동은 요즘 같으면 고등학교 정도의 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의 혁명,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중국의 혁명을 추동하고 성공시킨 결정적 사상을 제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박사 학위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에 따라서 사상가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시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사상가는 뭐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점쟁이로 보시면 됩니다. 미신, 무속과 같은 그런 점이 아니라 그 사회,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점쟁이가 사상가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남들보다 시간을 내서 거리에 나가신다. 그래서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불러서 사상을 들어보시겠다 하는 이 생각이 사실은 사상가로서의 기본을 갖추고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이게 사상가가 이제 그 시대마다 역할이 다른데 제일 중요한 게 시대 정신을 정확히 제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될 때는 영국에서 독립해서 민주공화국 생각을 안 했어요. 세금을 내면 우리에게도 대표권을 달라. 여전히 영국 지배를 받는 어떤 독립성을 요구를 했지, 완전히 굿바이하고 인류의 꿈을 신대륙에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생각 안 했습니다. 이거 하라는 사람이 토마스 페인이에요. 당신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지금 이참에 완전히 영국과 손 떼고 인류의 대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자유국가를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건국 지도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메이지 유신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두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요시다 소임, 이 사람은 정한론 주창자입니다. 이 사람이 29살에 처형을 당했어요. 딱 2년 동안 가르쳤다고. 자기 집에 애들 모아놓고 한 90명 가르쳤대요. 그 안에는 유신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또 히로부미도 거기 나와 있다고. 일본 육군의 창설자고 정한론의 선두셨던 아리모토 장군도 그 학교 출신이에요. 이 사람 딱 모아놓고,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막부 시대는 끝났다. 천황의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앞장서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부 타도를 쇼잉이 주장한 거예요. 목숨 내놓는 소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존한양이 천황제를 하면서도 외세를 배척하자 이렇게 출발했는데, 나중에 이게 타라 입구로 바뀌는 과정에서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1860년에 사절단으로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아마 개요 대학을 이 사람이 만들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데모크라시다, 팔라멘트다, 뉴스페이퍼다, 우리말다 번역한 게 이 사람이 일본말로 번역한 걸 우리 쓰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서양을 따라잡으려면 서양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타라 입구의 길을 가는 시대 정신을 후쿠자와가 제시했다고요. 그 일본 그 길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북한은 남한을 완전히 주워 먹어야 역사적 고압이 완성된다는 입장이고, 남한에서는 새삼스럽게 주체사회주의자, 반일 민족주의자, 광범위해서 평등주의자들이 우리의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우리 턱 밑에까지 와 있는 거죠. 사실 군을 빼놓고는 그 사람들이 다 장악했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최근에 자사고 문제가 일어나서 시끄러운데, 이거 교육평등하자. 근데 잘 보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혁신학교를 마셔야 된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만들 때는 한 9개인데 지금은 1,100개가 넘는다고요. 이 혁신학교 운영 방침이 뭐냐면 토론과 현장 실습입니다. 듣기에는 근사죠. 우리는 4차 산업 하려면 최고 수준의 이게 기술자를 양성해야 되는 판인데, 이 사람들은 혁신학교 만들어가지고 체제를 뒤엎는 사상 전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토론 제목이 다양할 수 있죠. 야, 유신체제가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야, 촛불, 혁명, 이게 어떤 건지 아느냐. 그렇게 하고는 애들 데리고 빨치산 전적지 답석 간다고 이제 현장 답석하고 해서 의식화. 이거는 4차 산업과 아무 관계없는 소위 혁명 전사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신문에 보면 초중고등학교를 87%가 좌파가 다 장하고 있다. 저는 그냥 믿는 사람이고, 대학교, 여기 아시다시피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움츠려 있고, 좌파에 속한 사람들이 기세등등해서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교육 현장이 장악되면 끝장입니다. 좌파는 이게 어제 오늘 시작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지 않을까. 남한의 우파는 사상적 측면에서 볼 때 사상이 빈곤하고 용기가 없는 편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좌파는 위험한 사상이지만은 사상 과잉에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사상이 빈곤하고 용기 없는 사람하고 사상 과잉해서 양심 없는 사람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그건 성패는 이미 나 있다고요. 우리가 믿는 게 주한미군을 믿고,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북한을 싫어하기 때문에 설사 넘어야 가겠나? 그야 여러분도 저도 모르죠. 가봐야 알죠. 그러나 제가 늘 마음속에 걱정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은 망해봐야 망하는 줄 아는 국민이 아닐까. 조선이 그랬습니다. 조선 백성이 사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조선의 지배자들은 백성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학문은 사림과 사대부가 다 독점했습니다. 책도 국가에서 만들고 개인은 책을 만들어서 팔지도 못했다고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조선이 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지식이 있든 없든 사상을 안 배우고 사상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파괴 적대 세력이 꾸준히 노력하고 투쟁하고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면 나나 여러분들도 넘어지는 줄 모르고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우리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소위 그 시대를 앞서가는 지식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험하기 전에 알아야 된다고 봐요. 보통 지식인은 그냥 경험한 다음에 알지만 시대를 소위 앞서간다는 당대 지식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개인을 지칭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안병직 선생님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한때 좌측에 있다가 오른쪽 와서 뉴라이트 운동하시고 이러길래 제가 한번 만나자고 만났어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육사 나와서 뭐 경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가 절대 나는 나쁘다고는 본능적으로 나는 느끼고 살았다. 나도 사회주의자들이 볼 때 기층계층에 속한 사람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부자놈 뜯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해본 일 없다고. 근데 안 선생님은 한국 최고학부의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좌측에 가셨습니까? 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선비야,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아,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매판 자본으로 산업하는 것이 절대로 실패한다고 확신했다 이거야. 그런데 개요대학 가서 가만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잘 때 가는 걸 보고 자기가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 최근에 주대환 씨가 여러분 잘 알 때 한때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꿈꾸던 좌파의 아이콘 비슷한 사람이죠. 며칠 전에 최보식 기자가 어디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바른미래 혁신위원장 갖다 때려치고 나와서 야 이게 내가 박정희 대통령 덕에 밥 먹고 있는 걸 알았다. 아니 당대에 알아주는 인텔리겐차로 자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다음에 권영민 전 중앙일보 사장, 뭐 70대죠. 그 양반이 최근에 책을 썼나 봐요. 그래서 이게 최보식 기자와 대담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햇볕 정책에 찬동해서 홍석경이하고 몰래 골프백에 달러 넣어서 입은 놈 갖다 주고 뭐 사기도 당하고 이래 됐는데 나는 이제 끝이다. 햇빛 찬송론자에서 반대론자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중앙일보 사장은 그러면 안 되죠. 그 햇볕도 나왔을 때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직접 하신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애국당에서 한 이야기인지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난 박 대통령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뭐 전두환 대통령 모시고 있었습니다만 전 대통령이 했던 후회되는 일이 안 많겠습니까? 저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한 일이 있다고. 그저 속으로 각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야, 내가 그때 내가 잘못했다. 국가 최고 지도자는 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책임만 남아요. 아, 그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내가 속았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5천만의 국민의 삶을 책임진 국가의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는 야,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래 됐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런 점에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식인이나 지도자들은 기본적 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견고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사상이 허리멍텅하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나중에 어디 가는지 모르고 엎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깊은 강물은 돌을 던져도 아무 소리가 안 난대요. 이 깊은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 견고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얕은 개천은 돌 던지면 피레미 먹고 고기가 놀라서 소동을 일으켜 시끄럽잖아요. 이게 얕은 개천은 뭐냐? 사상이 견고하지 못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는 바로 여기에 속하죠. 아주 얕아도 보통 얕은. 그러니까 이런 사회의 국민은 자기가 지켜야 될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국가를 떠받쳐야 될 이유도 모르고 하다 보니 선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속이고 그리고 비열해지는 거죠. 춘원 선생도 조선민족은 거짓말 잘하고 비열하고 용기 없고 분열 잘한다. 이게 다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 사상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뭐 혁명은 사상의 힘으로 생긴 거죠. 망하는 것도 이게 힘으로 망하는데 나쁜 힘으로 망한다고. 사상이 나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날 북한은 침몰 중에 있다고 봐요. 그 나쁜 사상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좋은 사상을 갖고 있음에도 이 위험한 사상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락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추락할지는 잘 모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로서 안 되기 때문에 바닥까지 추락해 봐야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이게 얼핏 들으면 피관적입니다만 이 세상 공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빵을 해결했고 쉽게 민주화도 했다고요. 그러나 이 빵을 먹는 것도 위태위태합니다. 우리 여기 경제 전문가가 계십니다만 우리 자성희 이사장님, 우리의 경제가 뭐 요란하게 큰 것 같지만 취약하다고요. 아베가 뭐 몇 개 가지고 딱 한 방 쏘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도로 취약하다고요. 민주주의 이제 겨우 선거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상처를 깊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야 시민위원 만들어서 야 이후에서 예산 우리하고 같이
결정하자. 이게 좋게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고 전문적으로 이해하면 인민민주주의 하자는 거죠. 그럼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대민주주의 체제. 우리의 법치는 이미 무너진 지 옛날이에요. 제가 550에 참여했다 해서 이 말씀 드린 건 아닌데 오해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언제 무너졌나? 1995년, 96년 이 사이에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한 550 주역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의 문제고 오늘날 사상 투쟁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YS는 정치 보복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YS를 앞세운 이 좌파들은 그것을 사상 투쟁 선상에서 밀어붙였다고 결국 이겼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사파가 한국의 정치 사회 주도권을 그때부터 가져갔습니다. 자, 이게 전두환 대통령, 저도 뭐 감옥수호 갔다 왔습니다만 처벌받았고 전 대통령 집안까지 재산 다 뺏겼어요. 그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특별법, 아니 법에 결정되어 있는 공수처를 지 멋대로 이게 늘리고, 아니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전두환이가 미워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돈, 자식, 보좌관, 재산까지 다 뺏는 나라는 그거는 나치스나 무소린이나 소련에 사던 짓이에요. 우리가 제가 미국에 경험했만 미국에 있는데요. 문선명 씨가 잡혀갔어요. 레간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문선명 씨가 이제 주관하는 그 통일교를 늘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계에서는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레간이 이제 이걸 손을 봐야 되겠다. 왜? 레간 당선에 많은 지지를 한 세력이기 때문에 백악관의 참모들이 이제 검토한 결과 이거는 손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건 탈루로 구속해 버렸다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 모든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그걸 비판했다고. 문선명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종교 지도자를 집어넣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위 종교의 자유를 정치 권력이 핍박하는 것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법에 소급입법을 만들지 말라 했음에도 소급입법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의 모든 정치인, 모든 언론, 지식인 환호했다고요. 그게 전두환의 문제로 본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제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예? 자기들 듣기 싫은 이야기하면 법 만들어서 저 발언 못하게 하자. 이게 지금 국회 발의된 법안이 많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대민주주의는 거의 죽었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죠. 그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막았다고. 왜?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해서 우파를 대표한다는 새누리당의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 공약을 걸었다고. 물론 그 이후에 실천한 건 없지만 그러나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상적 백치기 때문에 이 현상이 생긴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고생하는 이유도 다 그것과 관계 있는 거죠. 이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해결하는 길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상적으로 깨우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기본을 갖춘 분들이 기왕 앞서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상이 왜 값진 사상이다, 왜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고, 평등주의나 주체사회주의나 반민주주의가 왜 나쁘다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선 급한 대로. 그리고 이 체제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정치권이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거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고, 결국은 국민적 혁명에 의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력들은 상김의 후예들이에요. 그 상김이 누굽니까?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고 사회주의를 꿈꾸던 사람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선진국이 돼야 될 그런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무대를 꽉 틀어잡고는 요지부동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국민이 총고려해서 현 정치권을 탄핵해야 되지 않나, 쉬운 말씀으로, 예?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현재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모든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 100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우리는 사상에 대해서 무지하고 빈곤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점이고, 이걸 우리가 반성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절대 선진국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 그런데 동양 철학을 연구하는 분이 글을 쓰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조선화되어 가고 있다. 저도 그 말 상당히 공감합니다. 조선이 망할 때하고 아주 비슷한 모습이에요. 조선은 아시다시피 성리학 이외에는 어떤 학문도 거부했다고요. 그 백성은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었고, 지배층은 도덕적으로 이게 철저히 부패했다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막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자유주의를 믿는 사람은 안 그렇지만 평등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주체 사회주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용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조선시대 성리학 매달린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의 지도층이, 지배층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점에서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도력이 뭐 있습니까? 춘원 선생이 조선의 외교는 사기 외교다 이렇게 하겠다고요. 왕실이 백성을 다 속였다. 그 속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지만 그렇게 설명했어요. 오늘 우리 한국의 대외관계를 보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 말을 믿어도 되겠나 하는 패션이 더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분열하고. 딱 다른 거는 뭐냐? 그때보다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산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